예, 이번 시간에는 설계 일반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설계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일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게 강도 설계법이거든요. 그래서 강도 설계법의 설계를 위한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 그리고 부재 또는 하중의 종류에 따른 강도 감소 계수 값을 숙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수 하중과 사용 하중과의 차이점을 이해해보는, 그래서 크게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 방법을 굳이 구별해 본다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구별해 볼 수 있겠죠. 허용력 설계법, 강도 설계법, 한계 상태 설계법이다 라는 거고요. 허용력 설계법은 요즘은 이제 뭐 거의 쓰질 않고 있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를 탄성체로 보는 겁니다. 비례 한도, 탄성 한도 내에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 이론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요.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응력이라든지 철근의 응력이 이 허용 응력, FCA나 FSA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C 값은 FCA 이하여야 되고 FS 값도 FSA 이하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허용 응력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허용 응력 설계법인데, 허용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중을 받게 되면 이 하중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 구조물의 응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응력이 하중이 커지면 응력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다가 파괴가 될 때 그때 값을 강도라고 해요. 강도. 근데 이 강도, 파괴될 때의 이 강도 값을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실험에 의해서 이 정도에서 파괴되더라는 걸 아는 것이지, 매번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제품 같은 경우도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까지만 허용하자, 이렇게 해놓는 게 허용 응력이에요. 허용 응력. 그래서 강도보다 한참 낮춰놨잖아요. 이걸로 안전을 확보하는 게 허용 응력 설계법인 것이죠. 근데 강도 설계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되, 강조를 하되,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강도를 감소시켜요. 강도 감소 계수. 그 하중은 증가시켜요. 하중 증가 계수. 그래서 강도는 감소시키고 하중은 증가시켜서 그 값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이러한 설계법이 이제 강도 설계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허용력 설계법의 과정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만 보시고요. 자, 강도 설계법, 방금 설명드렸던 그 강도 설계법 갖고 설계 과정,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변형률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변형률은 얘가 중립축이잖아요. 기준선 그어놓고 변형률 보면, 자, 이거일 때 이거였으면 이거일 때는 이거다. 정확하게 이렇게 비례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압축측 연단, 이제 위쪽이 압축측이었잖아요. 인단에서의 콘크리트 최대 변형률은 아까 언제쯤 파괴된다 했어요? 0.003 언더리에서 파괴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기준 강도 FCK 값이 4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는 0.0033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메가파스칼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10메가파스칼 증가할 때마다 0.001메가파스칼씩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FCK가 이제 90메가파스칼을 오버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감소시켜서는 안 되고 실험에서 또는 연구에서 결정된 그 값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철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축강도, 힘강도 계산해서 무시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있고 이게 철근이 있으면 이 부분의 균열은 우리가 무시를 하고 요 유효 깊이 D만 쓰거든요. 폭 B하고
높이 H를 사용하지 않아요. 강도 설계표에서 설계할 때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립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압축을 받지만 아래쪽은 인장이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인장감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언젠가는 균열이 다 생길 것이다.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아예 이 부분만 갖고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쪽 인장 부분은 어떻게 된다? 무시할 수 있다. 축강도와 힘강도 계산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응력 표현율 곡선에서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그 항복 강도 FY 값이 가장 높은 데서 이렇게 재거든요. 재는데요. 그냥 FY 이하일 때는 얘가 좀 곡선이 있고 하지만 그냥 이걸 직선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응력과 표현율은 비례한다고 봐버려요. 비례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응력은 표현율 곱하기 탄성계수로. 탄성계수는 표현율 분의 응력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철근의 응력이 FY를 초과하게 되면 그냥 여기도 요렇게 막 생겼지만 복잡하니까 그냥 직선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직선이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직선이고 이렇게 봐버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냥 FS는 FY와 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해석을 하겠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렸죠.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부분이 별로 태가 나질 않습니다. 실제로 태가 나질 않아요. 콘크리트 압축력 분포와 병률의 관계에는 직사각형, 사다리꼴, 포물선형 어떠한 형상으로도 가정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설계하려고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콘크리트 압축 부분이 받는 응력이 있어요. 예? 받는 응력을 사실은 이렇게 포물선형이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그죠? 이러한 식이에요. 근데 이런 포물선형은 해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해석할 수 있으면 그냥 놔두고 해석해라 그 말이고요.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바꾸든지 사다리꼴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형으로 바꾸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편한 이 직사각형으로 해서 하나의 설계의 어떤 요령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직사각형으로 하겠죠. 그죠? 근데 꼭 직사각형으로 안 해도 된다. 예? 정확히 값만 구해낼 수 있으면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기준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하려고 했을 때 한다면 요 부분의 응력의 길이입니다. 예. 하중에 의해서 받게 되는 응력의 요 크기, 이 길이가 크기거든요. 이는 어떻게 되냐면 0.85 FCK에 곱하기 알파가 돼 있는 놈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알파는 개수예요. 개수.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어떤 압축 이것들 이 압축 응력의 합력을 C라고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총체 이 압축 응력의 이 합력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어떤 개수입니다. 알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알파는 이 베타의 2배 정도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그림 정도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이건 이제 물론 뒤에 가서 또 한번 다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최근에 이제 얼마 전 개정이 되면서 요거를 0.003으로 예전에는 고정을 시켜놨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이 아예 표로 주어져 있어요. FCK 값이 40 이하냐, 50, 60, 70, 80, 90이냐에 따라서 N값, 입실론 C0, 입실론 C6, 극한 변형률과 이걸 압축 측에서의 그러니까 최대 응력에 맨 처음 도달했을 때 그때의 변형률이 입실론 C0거든요. 이 값이라든지 아까 그 개수의 알파하고 베타 값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강도 설계법에서의 설계 개념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파괴 시에 발생하는 최고의 응력값인 강도보다 낮춰서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강도값 그대로 쓰는 대신 강도는 감소시켜주는 강도 감소 개수를 하고 하중은 증가시켜주는 하중 증가 개수를 사용해서 안전을 확보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공칭 강도입니다. 공칭 강도.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개수 파이를 곱해 가지고 설계 강도 값을 구해요. 강도값. 자, 이건 하중입니다. 자, 이거는 사용 하중이에요. 사용 하중.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하중에다가 하중 증가 개수를 곱해 가지고 극한 하중, 소요 하중, 개수 하중이라고 부르는 값을 계산해요. 극한이라고도 하고 소요라고도 하고 개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은 증가시켜 놓고 강도는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해 가지고 감소시켜 놔서 그래서 증가시켜 놓은 하중이 감소시켜 놓은 강도값보다 같거나 작게끔 설계를 해서 안전을 확보해 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휨을 계산할 때는 이거 휨으로 다 바뀌겠죠. 휨 모멘트로. 전단을 할 때는 전단으로 다 바뀌고요. 충력으로 들어갈 때는 충력으로 다 바뀌겠죠. 설계 하중은 휨, 전단, 충력 세 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칭은 도대체 뭐냐? 공칭은요, 면적을 고정시켜 놓은 값이에요. 아까 단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압축부 콘크리트만 계산하고 인장 측은 없는 걸로 치겠다 했죠. 원래 사실은 균열이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콘크리트의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중립축이 여기니까 압축부까지는 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거 아니니까 아예 그냥 균열이 어차피 날 거 무시해보자. 인장 부분, 이 부분은 없다고 보자 하고 압축 부분만 고정시켜 놨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계산한 값이에요. 이렇게 면적을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공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강도 감소 개수, 하중 증가 개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설계 강도는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강도 감소 개수를 왜 사용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보면 재료 품질이 변동될 수 있지 않겠냐, 또는 구조나 부재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 내가 설계를 했지만 계산을 했지만 이게 실제하고 맞겠느냐, 불확실하다. 그래서 대비해야 되겠다. 또 내가 설계한 대로 과연 시공이 될 것이냐, 시공상의 어떤 단면체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또는 그 어떤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 또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어떤 값을 구했는데 실제 재료하고 동일하겠느냐, 과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강도 감소 개수로 강도를 좀 줄여서 우리가 생각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도 감소 개수값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인장일 때는 0.85 암기하셔야 되고요. 네. 전단력과 비틀림 모멘트, 전단력과 비틀림 모멘트는 0.75입니다. 네. 대부분 인장은 휨 모멘트와 관련돼 있어요. 압축지배, 이건 기둥과 같은 거죠. 기둥, 대부분 기둥 관련돼 있죠. 압축지배 담요인데 나선 철근으로 감싸고 있으면 0.7이고요. 이제 나선 철근이 아닌 띠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강이 되어 있으면 0.65입니다. 자, 0.85, 0.75, 0.7, 0.65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지압력은 0.65로 하는데 포스트 텐션이 뭔지 아직 안 배우셨죠? 뒤에가 배웁니다. PSC에서 배워요. 포스트 텐션의 정착부라든지 또는 스트러 타이 모델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별도로 빼놨어요. 포스트 텐션 정착부는 얼마로? 0.85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인장 0.85, 전단 비틀 0.75, 압축에서 나선일 때는 0.7, 그 외에는 0.65다. 이거 잊어먹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따로 빼놓은 스트럿 타이 모델, 스트럿 및 절전부 지압분은 0.75, 타이는 0.8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이것도 반드시 암기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중 부분에 있어서 강도설계법에서는 개수하중, 극한하중, 소요하중이라고 부르는 요놈은 사용하중에다가 하중 증가계수를 고배수 구한다 했죠. 왜 증가계수를 곱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하중 얘기가 나와요. 사용하중에 추가되는 초과사하중, 예기치 못한 초과활하중, 차량의 대형화 중량에 따른 활하중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하중 증가계수니까 이제 하중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작용 등의 어떤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개수로서 하중 조합의 형태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도설계법에 들어가면 설계법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상태 설계법이 있잖아요. 허용능력 설계법하고 강도 설계법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허용능력 설계법은 사용성에 중점을 둔 설계법이에요. 근데 그 강도 설계법은 안전성에 중점을 뒀거든요. 근데 사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교량이 눈앞에 있는 교량이 있는데 이 교량이 구조적으로 해석했을 때 안전해요. 근데 막 균열이 쭉쭉 가 있고요. 막 처져 있고 이래. 그럼 무서워서 차가 못 지나가겠죠. 그건 사용성에 관련된 거죠. 그죠? 강도 설계법은 또 재료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잘 다루지를 못해요. 근데 허용능력 설계법은 재료 하나의 특성을 다 다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이걸 믹싱해서 좋은 점만 취해보자. 그러니까 안정성과 사용성을 하나의 설계 체제 안에서 합리적으로 다뤄보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한계상태 설계법이라고 합니다. 그 구조물이 한계 상태에 도달한 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당초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조물이 목적을 도달하지 못하면 아까 같이 이런 균열 때문에 사용을 못해도 목적에 도달 못한 거죠. 근데 뭐 보기에는 균열도 매끈하고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또 사용 못하는 거죠. 이러한 사용하지 못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는 상태에 도달한 걸 한계 상태로 놓고 해석을 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장점은 허용력 설계법은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근데 강도 설계법의 장점은 뭐냐면 안전도가 확실해요. 그리고 각 하중에 대한 특성이 설계에 잘 반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허용력 설계법은 안 됩니다. 대신 좀 복잡하겠죠. 한계 상태 설계법은 뭘까요? 이런 하중에 대한 영향도 잘 고려를 하고 아까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재료 영향을 잘 고려한다 했잖아요. 이 재료에 대한 어떤 특성도 잘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정성도 반영이 되고 허용력 설계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성도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설계법이죠.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거 잘 사용을 하던가요? 안 하죠.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단점에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허용력 설계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강도 설계법의 안전도를 확실하게 해볼 수 없고 하중의 영향을 설계에 반영할 수 없죠. 강도 설계법은 하중의 영향, 안전도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럼 강도 설계법은 허용력 설계법의 장점이 여기선 단점이 되겠죠.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용성 확보가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상태 설계법이었는데 단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 실무 설계에 반영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불안해서 쓰지를 못해. 그래서 불안해도 쓰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획기적으로 돈이 전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갖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걸 괜히 썼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상태 설계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면이 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